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보면 그 할아버지 조부가 우리 그 초대 대법원장 하셨던 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뭐 오늘 말씀 저기 나오시네요. 저 가인 김병로 그 옛 생각 나십니까? 우리 김병로 선생님은 연세가 몇 살 때 저 78세에 돌아가셨죠. 78.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저기 건강하셨던 거네요. 우리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막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법관 새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쓰라고. 그런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나 대통령과 서로 맞섰던 경험 그런 기억나세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 대법원장께서 어떤 태도를 당시에도 취하셨어요? 대통령한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법원장이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법원장 뭐 나가라 이런 소리를 갖다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신사군요. 상권 분립을 아시는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권 아니 분립에 대한 그러니까 개념이. 내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 대리 역할을 하면서 지금 김민석 지금 당 대표가 되자 조희대 씨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씨 하면서 무슨 나가라 뭐 또 안 나가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소위 집권 여당으로서의 행태가 나는 옳다고 보질 않아요. 네. 아니 지금 뭐 제청을 해서 임명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인준 과정에서 비토토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옥신각신 한다는 자체가 조국의 납득이 잘 그 김민석 대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저게. 아니 우리 역사에 대법관 제청을 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또 서면 제청을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탄핵된 사유가 있습니까? 서면 제출했다는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법원장이 왜 그러면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지를 않고 서면 제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 대법원장이 처음서부터 서면 제출을 갖다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면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뭘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가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법관 임명을 갖다 더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고 하니까 서면이라도 제청을 하지 않았나는 이렇게 봐요. 위원장님 한참 그 뜨겁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끊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200여 명의 시청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반가운 굿샷님들, 전용계 빅샷입니다. 빅샷. 여러분은 굿샷이시고요. 그 채팅 내용을 보면 박남희님 본방사수 한다는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우리 김종인 대표님 듣기 위해서. 휜벌새님 본방사수합니다. Y강희님 김종인 어르신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님 또 제 얘기도 나오네요. 전영기 앵커님 김종인 대표님 두 분 뵈니 반갑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늘 응원 받으십시오. 네. 아까 그럼 왜 대통령이 저렇게 혹은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좀 이상한 걸로 트집을 잡느냐 하면 본질적으로는 그겁니다. 뭐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대통령이 지금 김민기라는 여자 검사 있습니다. 판사, 수원 고법 판사인데 그분의 그 조사를 제가 좀 해봤더니 뭐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재판 작년 4월에 대장동 재판을 할 때 김만배한테 무죄를 선고한 그 고법 판사팀의 일원이었어요. 배석 판사였어요. 뭐 꼭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써야겠다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서로 사실은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굳이 대통령이 쓰겠다고 청와대나 이런 데 쓰겠다고 계속 그래서 그건 또 곤란하다 이런 입장은 우리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곤란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아시다시피
그 김민기 그 고법 판사의 남편이 지금 헌재 재판관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이해상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반대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부가 헌법재판관이고 또 하나는 대법관이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이런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하고 지금 대법원의 관계라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를 도입을 할 적에 그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지 않았어요. 제4심제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끝나도 그게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하는 것이 자기 헌법재판소에 가서 남편이 또 그걸 심의하는 그런 소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니까 이해 충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그런 소리, 그런 비판을 들어서면서까지 계속해서 김민기 대법관을 쓰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나는 자기 재판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노출이 됐다는 자체가 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게 하려면 모르게. 네, 내가 보기에 뭐 대법관 그 제청위원회에서 뭐 4사람을 갖다가 네.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도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를 내가 보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국회에 가서 인준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건데 솔직히 해서 나도 대법관 추천위원장을 3번인가 해봤어요. 아, 그 추천위원장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보면은 대략적으로 소위 대법관 추천이 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판이 괜찮고 소위 판사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대법원이라는 최고재판의 판결이라는 것이 그렇게 엉뚱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1심, 2심에서 다 유죄였다고. 근데 그 대법원에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무죄가 됐죠. 무죄 파기환송이 돼가지고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인데 꼭 대법원을 갖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대통령이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대법관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키겠다.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935년도에 미국에서 그 소셜 액트 그중에서 소위 말하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갖다가 국회 통과를 거쳐서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미국 대심원에 소위 헌법 소원이 돼가지고서 그게 거기서 헌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네. 무산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대법원을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대법원을 뭐 한번 뒤엎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뭐 대법원 미국의 종신제 소위 대심원 판사들을 갖다가 임기를 어떻게 단축을 시킨다든가 또 뭐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결국 가서 미국의 원래 전통적인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나는 민주당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무슨 뭐 법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무슨 행정처를 지금 폐지를 시킨다든지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무슨 대법관 직원이라는 건 이미 법으로도 제정이 돼버렸지만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제대로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걸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가 된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측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주 오래전에 저희 이 방송에서도 네.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위원장님이 해안이 있구나. 그 대통령 세력이 역시 되는구나. 초기 집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근데 김민석 대표 말이죠. 왜 저렇게 오버하는 겁니까? 그 그냥 그 사법부 수장을 조이대 씨 해가면서 완전히 쫓아내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게 본질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지금 저희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사법부 또 흔드는 대법관 추천이 법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김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간 물이다.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청 없앤 것처럼 마치 사법부라도 없애겠다는데 저러고 왜 그럽니까? 김 대표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김민석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나는 처음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존중도 빼버리고서 조희대 씨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물러나라 또 뭐 지금 민주당에서 뭐 탄핵을 한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저게 참 모양새가 안 좋은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도도 빠지고 대통령 지지도도 좀 내려가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데 연관이 있다고 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국민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행위,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다 판단할 능력을 갖다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최근에 지금 보면은 20대, 30대 저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지금 헌법이 제정된 1987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연령이 40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20대, 30대를 갖다가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도 가장 많이 받고 잘 받은 사람들이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근에 소위 정보를 갖다 가장 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정치 행위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보기에 호응을 얻기가 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무서운 줄 알고 특히 2030 세대, 예. 1987년 헌법 세대죠. 그들의 그 정치 수준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절대로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은 40, 뭐 50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40, 50까지 확산된다. 네. 아하. 대표님, 이 주제로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당장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제 도전을 했어요. 아니, 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뭐냐면 아마 곧 조만간에 우리 반려하겠다. 둘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냅두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그 대목을 다시 반려하겠다는 게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넘어가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할 일은 그 가만히 있거나 뭐 성명을 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뭐 제청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격에도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분도 비교적 인생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에는 참 정확하게 살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만 반대를 하고 하나는 국회로 넘겨서 임명 절차를 갖다 거친다고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가 한번 지금 아까 얘기한 어느 여자 판사를 갖다가 네. 이 대통령은 임명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반대했는데 반려를 지금 제청한 사람을 반대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청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죠,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서
조의대가 물러날 때까지는 대법관 임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대법관의 임명 기능이 이제 딱 중지되겠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계엄 이후에 사실은 이 한덕수가 대통령 고난 대응을 할 적에 국회에서 제청한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예. 결국 가서 한덕수를 또 탄핵까지 하지 않았어요. 어?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반려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반려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헌법에는 대통령은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반려라는 건 제도가 없어요. 아, 오늘 아주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어서 뭐 요 관련된 연관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개헌 얘기 좀 한번 이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당장 다른 현안 때문에 그 얘기는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연임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분명히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치고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나는 개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개헌에 할 의사가 있을 것 같으면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한 소위 윤곽을 갖다가 제대로 확립을 해가지고 일단 국민에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무슨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몇 사람 만나가지고서 뭐 개헌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헌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4년 중림제냐 뭐 또 다른 저희 권력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냐 하는 거는 공론에 붙여봐야지 알 일이지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10년 사이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대통령제에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언필증 얘기가 뭐냐면 국민이 4년 중림제를 원한다는 이런 막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4년 중림제 얘기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1년만 지나면 지지도가 꾹 떨어져가지고 서는데 어떻게 4년 중림제 한다면은 또 억지로 중림을 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걸 우리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사실 지금 헌법 128조 2항에 네. 현행 헌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네,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항이 뭐 때문에 생겨나느냐를 갖다가 제대로 좀 인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그게 분명한데 왜 그런 조항이 있고 그런 냉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 말이죠. 당장 조정식 국회의장이죠. 조정식 국회의장은 그 연임 개헌을 물었더니 연임 개헌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거는 국민이 선택할 일이다 얘기를 하고 아니 그거는 지금 김민석 대표조차도요. 지난해에는 그거는 국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더 5년 이상 하기를 원하지 않냐 이런 지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왜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걸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서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눈치를 본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을 놓고 봤을 적에 그러한 무리를 자행을 했을 적에 그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모셔봤는데 대통령은 측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연임하십시오. 뭐 또 대통령 또 하십시오. 이런 소리 들으면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1987년 체제 이후에 여태까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서 5년 임기 끝나면 그만두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 와서 뭐 이제 그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서 이제는 뭐 지금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다고는 이런 착각을 하면 곤란하네. 그 착각을 확 중지시켰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입에서 그 말을 하던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 그렇지 개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개헌을 하려면 여야가 어느 정도 저희 개헌의 틀에 대한 합의를 하고 국민에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야지 그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준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헌 얘기 한 말씀 더 여쭙기 전에요. 또 아주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윤성욱님, 김종인의 조부 김병로 전 대법원장처럼 원칙과 강단 있게 밀고 나가 주세요. 그 여기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긴 한데 그런 패거리들에게 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위원장님한테 응원을 하고요. 이거 뭐 또 여긴 또 전영기 얘기가 나오네. 조희진님, 전영기 기차계 대담을 엮는다. 최고의 진행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제 개헌은 당장 공론화 시켜야 되는데 개헌에 관한 우리 위원장님의 소신도 뚜렷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책입니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위원장님처럼 현직 대통령들은 두 옆에서 가장 근접해서 경험하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지금 가장 오래 경험하신 분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글을 2022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2022년 선거 한 두 달 전에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 개헌에 관하여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내각제 소신을 말씀하시면서 그 개헌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아주 인상적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밀실야합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제는 제발 끝장내자고 요구해야 한다. 모쪼록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제하의 마지막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마지막 대통령일 바라고 내각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겁니다.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낡은 시대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한 줄입니다. 승자 독식, 적자 생존의 시대 끝내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4년 중임제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자기 당의 과거의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탄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은 그 권력 구조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개헌을 어떻게 해야지 국가 장래가 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 개념이 없어요. 뭐 개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네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개헌이라는 것이 나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직한 이상적인 개헌안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작업을 하는 건 굉장히 무망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거죠. 지금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서 무슨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